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고성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9개월 남짓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참담한 강력을 너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속칭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사보인 안건 조정제도의 무시 등을 통해서 어제 드디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에서 자기가 어떤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심상정 대표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선거법이 어제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각자 소속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는 정부, 그 핵심 인사들, 생생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우리가 처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검찰의 모습을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검찰 출신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저도 검찰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절실하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공수처법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검찰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수사에 나가는 이런 검찰을 원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강한 정의감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 한 사람이 검찰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모든 검사들의 태도, 생각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적폐청산 수사를 거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무리하게까지 단죄를 하는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검사들이
큰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사건을 적당하게 뭉개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억지로 손대는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한다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고 언젠가 검사들 자신들에게도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적폐청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들이댄 칼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입니다. 이런 수사를 지켜본 검사들은 언젠가 자신들도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단죄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적폐청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검사들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총장이 오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빈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뀐 검찰이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괴물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합니까? 과거 공수처 논의는 비겁한 검찰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검찰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지해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는 정상화된 검찰입니다.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권 보위용 방탄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시타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두렵게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위법적 요소가 가득 찬 공수처를 비밀리에 만든 것입니까? 청와대 검찰, 민병 검찰, 정권 보위처, 방탄수사처를 만들어서 또 어떤 비리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건간이고 등뼈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피해 입은 사람은 구제해 주고 그래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나라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특히 검찰제도는 경찰과 법원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국가사법 시스템의 중심,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밀실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은 꼭꼭 숨기고 형사법 전문가들이 검증하지도 못하도록 공개하지 않은 채 이상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의원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모르게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하나의 검찰, 우리 편 검찰을 만들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그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궁금합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과연 부끄러움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 보이는 것, 나라의 미래는 팽개치고 오로지 우리 정파의 이익만 앞세운 일을 벌이고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동료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시지만은 역사의 오명으로 영원히 남아 후세가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괴물공수처는 사회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당연히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오직 신만이 아는 것이고 누구도 정의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고 그래서 일당 독재와 같이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이 오늘 야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행정부 내에서도 기본적인 조직 구성 원리도 견제와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상하관계지만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합니다. 인민의 정당한 의지, 바른 의지는 프롤레타리아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불가분이라고 여깁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절대 의지는 오직 하나이고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회주의 정당, 즉 공산당, 사회당을 통해서만 표출된다고 합니다. 정의는 하나, 절대 의지도 분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 구성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당이 영도하게 됩니다. 당이 행정각부와 모든 기관들을 장악합니다. 그런 사고를 갖기에 당의 기율위와 감찰위가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정보를 빨아들이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혁명 정신에 반하면 안 된다는 미명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의 독재기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것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당을 통해서 구현해야 하고 그게 모든 기관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모든 것이 보고되어야 하고 공수처가 수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조항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수사권도 독점되어야 하고 특정 기관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관 간의 상하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처벌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상하관계이고 서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일당 독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바꾼 것 같아요. 지금 과연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화두가 된 것은 강도, 절도 사건 등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피의자인 사건이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정치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듣고 지나간 권력만 털었고, 여당의 비리는 듣고 야당의 비리만 캤습니다. 그 원한과 원한이 쌓여서 검찰은 대통령의 충견이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서 산 권력을 수사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의 주요 주장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정착되면 대통령이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도 내기 힘들 것이고,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던 핵심 척결의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야무야 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과거의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얼마 전에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실제 취임을 하기까지 한 조국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그 배우자와 가족들을 구속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이 임기 중반을 겨우넘긴 권력의 중심부를 이렇게 정면으로 겨눈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지금의 검찰의 모습에서 사실상 달성된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민변이 수사관의 핵심 주축을 이루고 수사처 검사의 핵심을 맡을 공수처에 조국과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검찰이 대통령의 주변을 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면 곧장 사건을 이첩받아서 뭉개버릴 수 있는 장치, 그 안전장치가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수처라는 의용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 방침에도 역행합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안입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왜 그 개혁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 공수처는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통제장치로서 인사권, 감찰권, 국정감사권, 조사권조차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정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지지할 수 없는 세력이 집권할 수 했을 경우까지 상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정권을 위한 칼이 되겠지만 그 칼이 누구를 베어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의 야당이 집권하고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준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도 공수처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금태섭 의원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합니다.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공수처를 계속 주장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면 결국은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1년 뒤인 2024년 6월이나 7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사건을 철저하게 막아줄 것이라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공수처법에는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이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총 4명이 모두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더라도 1명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그 사람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의 야당목 추천인 2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당이 5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은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당목 추천인 2명이라고 하지만은 그중 1명은 당연히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몫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은 최종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을 보십시오. 모두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일치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지는 대법관 등을 임명한 전례에 비춰보면
명백합니다. 소위 국민들로부터 좌파라고 호칭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출신을 임명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밑의 검사와 수사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수처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의 불간섭 원칙은 운영 과정에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울산시장 사건에서 살펴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국가기관 간에 이루어진 공문을 통한 첩보 이첩 절차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으로 엄밀하게 전달해서 그것이 경찰청의 첩보인 것처럼 해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을 해서 사실상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해서 우리 당의 울산시장 후보를 낙선시키는 선거조작 사건에서 이미 봤습니다.